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태풍 링링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주말까지 비들이 올 것 같은데, 비가 올 것 같은데 모쪼록 비 피해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태풍 온다, 바람 분다, 비 온다, 눈 온다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무사히 별일 없이 이번 태풍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굉장히 확 눈에 가는 제목의 글이 보여요. 갭 투자 고수가 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2채만 남기고 다 팔았다. 선수는 집 다 팔았다. 제목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미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미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시장 자체는 소강 상대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들은 이렇게 대비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40대 A씨는 4년 전 전국의 아파트 약 100채에 갭 투자를 한 인물로 화제를 모았는데, 자, 갭 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을 때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집을 사는 걸 말하는데, 이 투자자는 전국의 아파트 100채 가량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투자 방법을 쓴 책이, 투자 성공담을 담은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최근까지 아파트를 거의 다 정리했고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한 2채에서 5채 정도로 추정되는 수도권 몇 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수년에 걸쳐서 다 팔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끝났다는 판단에서고 이런 말을 했대요. 다리 차면 기울기 마련이다. 아파트 팔고 나서 남은 차액을 가지고 2017년 대전에 3층짜리 빌딩을 세웠고 현재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 세를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 갭 투자자의 성공담을 아주 미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써주셨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4년 전에 100채의 갭 투자를 한 인물로 화제를 모았다라고 했으니까 2015년 정도에 뭐 화제가 됐던 사람인 거. 그러면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한 시점은 더 전이겠죠. 그리고 뭐 수년간 다 처분들을 해서 2채에서 5채 정도만 남겼다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한 지난 2, 3년간, 3, 4년간 대부분의 주택들을 정리하고 나서 똘똘한 거 한 채는 여기서는 대전에 있는 3층짜리 빌딩이네요. 빌딩 한 채를 이렇게 갈아타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일단 투자의 한 텀을 마무리했다. 뭐 그런 모양새를 읽힙니다. 주택시장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모양새가 비단 이 투자자의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20채 이상의 갭 투자자 등 투자 고수들 대부분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알짜배기 몇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조만간 서울에서도 조정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이미 빠져나간 시장에 뒷물 잡아서 중수들이 내가 너무 고점에 산 거 아닌가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기사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유했던 아파트는 100채라고 했잖아요. 지방에 뭐 기사에서도 있지만 한 채 사는데 500만원, 뭐 그거보다 적게 돈을 들이고 사는 게 되게 이렇게 해도 된다. 뭐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없는 경우에 오히려 전세가를 높여받으면서 완전 피가 빵인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오히려 수리해가지고 더 높게 받으면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투자도 할 수 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저도 여러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때요? 지금 당장 이 아파트 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은 빨간 색깔, 오른 모양새가 보이는 지역들이 있지만 지방은 이미 파란색으로 변해서 안 좋은 지 오래된 지역들, 뭐 지난 2, 3년 전부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갭 투자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엑시트했다라는 모양새로 기사는 읽히지만 실제로 지방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하면 겨우겨우 꾸역꾸역 시장 안 좋아지는 모양새 안에서 지난 2, 3년간 팔았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기사의 제목은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갭투자 고수, 선수는 집 다 팔았다가 아니라 선수가 하락하고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주택을 겨우겨우 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기사는 굉장한 고수가 고점을 찍었다는 판단 하에서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빠져나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내면은 겨우겨우 빠져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갭 투자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갭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자산을 많이 축적했고 엑시트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미담처럼 미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서울 또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이런 지방 시장처럼 앞으로는 침체 또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꺾이고 조정받고 빠지는 일만 남았다. 이런 부분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자극적인 인물을 내세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을 다 팔고 나서 이제 서울 수도권은 오를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 부동산 다 팔고 나서 괜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서울 수도권에도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이렇게 100채씩은 아니지만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이 오를 만큼 올랐고 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못 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러니까 이 세제 부분에 따라서 털면 많게는 거의 한 68%까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차익의 68%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못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도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을 처분하신 그런 분의 사례가 기사에서 이렇게 다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고수가 이렇게까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엑시트하는구나, 시장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경각심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미분양의 무덤 뭐 그런 느낌으로 소비되던 지역들이 있죠. 검단 신도시하고 이제 파주인데 검단 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 읽었는데 은근 검단에 미분양이 없다, 다 완판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왔네요. 인천 검단 신도시 부동산 시장 활력 이래서 기존에 아파트 미분양이 한 3,000세대 정도 있었는데 200세대로 급감했다. 2,800개 정도가 팔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 주상복합, 상업용지 매물들이 100% 다 완판됐다.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의 미분양 물량들,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수 있는 택지들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에 나섰던 8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의 일반 분양이 모두 완료가 됐고 완판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양 물량이 한 200세대 정도, 미분양이 한 200세대 정도 있는데 이게 200개를 보통 나눠보면 거의 저층들, 악성미 분양, 그러니까 좀 그 안에서도 별로 안 좋은 물건들 이런 것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시장에서 꾸역꾸역 소화가 돼줬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고요. 이렇게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니까 앞으로 지을 땅들도 여기 지어놓으면 충분히 수요가 있겠구나, 분양이 되겠구나 싶으니까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주택 용지들도 입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토지도 공동주택 용지 22개 블록, 주상복합 용지 2개 블록 모두 매각이 됐고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 최고 경쟁률이 238대 1을 기록했다. 이 건설회사들이 집 지을 수 있는 땅 사는 게 진짜 이렇게 또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용지 매각도 19필지 모두 평균 낙찰률 160%를 상회하면서 성황리에 매각됐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님이랑 지역주택조합 최근 판례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을 뭐 요약하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사기처럼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재판부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기존과는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되게 적고 보니까 19% 정도,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했다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문제는 뭐냐면 가입했다가 다시 빠져나오기도 너무 힘들고 빠져나올 때 발생하는 손실들 이런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법률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완된 부분도 있고 근데 요번에 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으려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주택법 개정안인데요. 담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는 없어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고 그다음에 엉성하게 진행되어 온 사업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니네 지역주택조합 사업할 거면 돈 충분히 갖고 와서 땅 충분히 사가면서 해라 이 내용을 지금 강제하기로 한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서 보시면 보통 땅은 사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림 이만큼 그려놓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할 거다라고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한테 나중에 땅을 파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서 주세요. 그래서 보통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거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 그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서 많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거 사용 승낙서 써줘도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실제 땅을 확보하지는 않고 사용 승낙서만 그렇게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 요건 할 때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그 중에서 30% 이상은 소유권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적어도 30% 이상 땅은 사면서 나머지 50% 정도는 사용 승낙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80% 이상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할 거면 돈 충분히 들고 와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까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 진행했던 업체들은 날벼락이죠. 그냥 사용승낙서만 어느 정도 받고 땅은 알박듯이 몇 군데 정도만 주요 지역에 갖고 있으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업체들이 30% 이상 토지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려면 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빌려올 돈이 어딨나요? 누가 빌려주나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면 가기 힘든 수준이다.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될 거다. 추진하기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따른 환급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2017년 6월 법 개정 내용 이전에 조합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에도 이 규정을 소급해서 따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당시에 이 개정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요거 바꿀 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뉴스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개정 법률안 나오기 전에 얼른 조합 설립하려고 막 움직인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요번에 바뀌는 내용에는 2017년 6월 법 개정 이전에 주택조합이 설립되었거나 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이 내용을 적용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도 탈퇴하거나 할 때 환급금을 얼마 돌려받는다거나 뭐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과 별개로 다른 주택법 개정 법안도 지금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한 달 이내에 신규 조합원의 탈퇴 및 비용 환급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분양상담사들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뭐
주변의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조합원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낮게끔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조합원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나중에 이제 가보면 추가 부담금 등이 더 나오면서 사업도 되게 잘 진행이 안 되지만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짓게 되는, 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그런 피해 사례들도 되게 많고, 사실 그렇게라도 집이 지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안 되고 그러다 엎어지고 성공률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비율이 5분의 1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고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 피해자 사례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지 1개월 이내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를 하면 사업자는 철회 의사 접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간에 가입비 등을 반환을 요청하면 예치기간은 10일 이내에 반환토록 하는 이런 의무 규정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순간 잘못 판단해서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주택 조합원들, 소비자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주택법 개정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준비해야 된 자금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허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막막한 곳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이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진짜 쉽지 않은, 성공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겠냐. 자, 깝깝할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오히려 웃는 1+1 조합원이란 얘기인데요. 일부 사업장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소개된 얘기입니다. 뭐냐면 1+1이라고 하는 거는 이 2주택 공급 가능 규정 때문에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 기준 또는 가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거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관리 처분이 취소되게 된 사례도 지금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1+1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얼마에 줘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합이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또는 조합 정관이나 아니면 그 전에도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1+1의 주택을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 분양가의 80에서 95%, 일반 분양가의 몇 퍼센트 선에서 이 분양가 가격을 책정하겠다, 그 금액에 줘라, 이제 이런 규정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 개념이니까 좀 싸고, 일반 분양가는 매각하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금액이니까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95%에 하겠다, 90%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경우, 이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되는 1주택의 분양가, 일반 분양가의 몇 퍼센트 선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높게 해서 이 두 개를 받게 되는 조합원이 너무 큰 편익을 취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 표준지 공시가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는 수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조합에서 정해놓은 이 규정에 따라서 분양가를 책정하면 +1으로 받게 되는 주택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조합원들은 울지만 이 조합원은 오히려 웃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합은 다른 형태로 정관을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바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런 예상치 못했던 결과도 가져오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쓰여진 기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편의점 4년 만에 조용한 여름 마트처럼 될까 10년 뒤가 두렵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기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국내 편의점 업계는 지난 4년간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2015년 월 100만 개가 넘게 팔리는 밀리언셀러 도시락이 나오고 편의점 아메리카노 시장이 나오고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편의점의 이슈였고 이제 편의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편의점 사회라는 말도 등장하고 편의점이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끝단에서 말 그대로 소비의 제일 최전선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구멍가게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구멍가게를 편의점이 대체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 끝에 닿아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되게 이제 올라왔는데요. 언제까지 편의점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지금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나 봐요. 뭐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트처럼 될까 10년 뒤가 두렵다라고 했는데 점차 소비의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고 물론 뭐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 또는 오다 가다 가까이 뭐가 급하게 필요해서 사기 위해서 편의점을 방문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유통이 변하고 물류가 변하고 하게 되면 지금 편의점이 쥐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대형 할인마트 쪽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자, 이마트의 적자 답습 우려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2009년 신세계 경영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 대형 마트가 10년 후는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경고가 담긴 보고서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전성기를 보낼 때였지만 지금 올 2분기 들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모두 모조리 적자를 냈고 아마 앞으로는 이런 소비의 트렌드의 변화가 더 심각한 적자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의 리딩 할인마트들 이런 업체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큰 기업하고 달리 편의점은 사실 구조 자체가 점주들이 운영하는 그런 뭐 직영점도 있지만 점주들이 운영하는 곳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뭐 굳이 10년 뒤가 아니라 좀 더 이전 전에 지금 10년 뒤 두렵다라고 했지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 편의점도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 뭐 편의점이 그렇게 뭐 지금도 편의점 망하는 데 많고 힘든 곳들 많이 있지만 편의점의 위상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의점이 들어가는 곳은 결국 부동산이에요. 그죠? 상가잖아요. 1층 상가 중에서도 보통 가장 좋은 위치들을 편의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편의점이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기 힘든 업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는 1층 상가의 가치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1년, 2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기도 하고 이 자리는 뭘 하더라도 편의점 자리고 편의점으로 이 딱 업종이 지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후에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이제 그런 설명 들으면서 분양받기도 하고 그렇게 분양받은 편의점을 안정적인 수익률을 생각을 해서 뭐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편의점의 위상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 오면 이게 10년, 5년 만약에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이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더 주의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